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목에 찾아뵙는 미래엔 꼰대 김강주입니다. 참. 요즘 불금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네. 모든 요일이 불이래. 불. 불. 불월, 불화, 불수, 불목, 불금. 불토는 없어요. 불금, 불금. 불토는 뭐냐면 네. 뭉치한테는 불캠. 불캠. 꼰대한테는 불산. 불산. 자, 이제 뭐 불목에 찾아온 머니스토리 TV.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좀 펀드 환매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요즘 뭐 좀 시장도 좀 출렁이고 하면서 펀드 리모델링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상을 떠나가지고 조금 저희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 봤을 때 펀드를 환매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눠볼게요. 네. 베이직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펀드 환매 이 자체를 잘 못해. 잘 못하죠. 주로 가입은 잘 하는데 그나마 가입하는 거는 쉽게 하는데 환매를 잘 못해.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마음은 뭐겠어요? 네. 오를 때도 환매를 잘 못해.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빠질 때는 더 못해.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을 때는 더 못해. 왜냐하면 그렇지. 이게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립식 펀드를 계속 시작했던 사람도 어정쩡한 위치에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이런 적립식 월 들어가는 것은 스톱해버리고. 네. 또 그대로 이제 그때까지 투입된 돈만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증시가 급락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뭐 환매해야 되냐 고민하시고 있으니까 뜻인데 뭐 수익이 좀 나 있다면 문제될 건 없겠지만 알다시피 예전에 2007년도, 2006년도 이때 펀드 붐이 있을 때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 아직도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더라도 물고 상승률 감안하면 직고만 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매가 더 고민되는 거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래서 이제 펀드 환매는 펀드라는 제도가 생기고 일반 대중적인 상품이 되면서부터 펀드 환매는 사실 요즘의 문제뿐만 아니라 늘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 어정쩡해도 문제, 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늘 문제였던 펀드 환매를 조금 더 우리가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떤 좀 이렇게 베이직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일단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입한 펀드가 뭔지는 알아야 돼 일단 정확하게. 자,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 줍니다. 없잖아, 봐봐. 대부분이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게 펀드가 벤치마크가 무엇인지,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어떤 스타일이 투자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거는 당연히 모르고 첫 번째 이름 자체를 몰라. 그렇지. 이름 자체를 어느 은행에서 그때 어느 은행에서 가입을 했는데까지 알아. 그죠? 이름 자체를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 있고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높은 거지. 최소한 이름은 몰라도 성을 알아야 돼. 성을 알아야 그렇지. 그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학렬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꼬우면 그거라니까 네가 네 걸 모르니까 순위는 안 좋은 거지. 그걸 또 남탓하고 있는 거잖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일단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이름 알아야 돼. 이름 알아야지. 이름 알아야지. 자, 이름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준을 알지. 기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기준 알아야 돼. 자, 모든 펀드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벤치 마크.
네. 벤치마크. 비교 지수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벤치. 벤치마크. 이렇게 망치 벤치 이런 벤치가 아니고 벤치마크. 네. 좀 발음이 좋지만. 네. 펀드별로 스타일이 다 틀리신 거죠. 중소형주, 뭐 가치주, 배당주, 해외 펀드.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소형주, 가치주, 배당주, 해외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들은 코스피, 즉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 지수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피가 요즘 좀 코피가 나죠. 그렇지. 코피가 나서 좀 코스피, 그래서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 이렇게 네. 코피가 좀 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보다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왜냐하면 수수료 내고 내는데 얘보다 좋아야 된다 했습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가 30% 하락이 하더라도 펀드 손실이 약 30% 정도 안 나고 마이너스 한 28% 정도다. 그럼 이거는 성과를 낸 거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좋다고 뜯으러 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절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코스피보다 조금만 덜 내도 자기들은 잘한 거로 평가받는다 이거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을 따라가는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장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펀드들이 코스피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네. 주식형 펀드들은 제일 추종하는 지수, 게 비교 지수가 벤치마크, 그것들을 네.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또는 뭐 코스피 200 등등 이런 비교 지수를 거의 대부분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펀드에 내가 가입한 펀드의 실제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이게 운용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 그죠? 오히려 그런 평가 기준 때문에 내 펀드들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다. 그 말이면 뭐냐면 그런 환경이 갖추지 않는 펀드를 찾는 것도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건 거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 펀드에 펀드라고 다 주식이 있는 거 아니야. 편입 비율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주식型펀드는 그 주식이 60% 이상 투자하는 거. 혼합형 펀드는 뭐죠? 채권 혼합형 펀드는 채권 비중이 높게 갈 수 있어, 그죠? 그렇죠. 채권 혼합형. 네, 혼합형 섞인 거죠. 네. 보통 보면 이제 채권 혼합형이라는 것하고 주식 혼합형 이런 그렇죠. 게 있는데 이게 혼합형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예를 주식 혼합형이면 주식이 채권보다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고 60% 이상일 그렇죠. 때 네, 주식 채권 혼합형이라면 채권이 또 그런. 네네 그런 거죠. 채권 이제 맞죠. 채권이 60%면 그 채권형인 그렇지. 거고요. 그 중간에 있으면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이렇게 판단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펀드 스타일을 알아야 돼. 스타일을. 아, 스타일 이게 스타일. 중요해요. 그렇지. 우리가 뭐 스타일 하면 강남 스타일밖에 모르는데 이 내 펀드 스타일은 뭔지 알아야 돼. 그렇지. 그죠? 이름에 보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뭐 배당, 뭐 밸류 이런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좀 위험이 낮은 그 가치 배당주 펀드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그렇지. 이제 대체로 보면 중소형주들이 많죠. 대체로. 그렇죠. 가치 배당주 말고 또 중소형 또 다른 펀드 단어에 중소형이란 말이 또 들어가 있으면 좀 안정적인 것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중소형이 좀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좀 높은 펀드인 그렇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밸류, 배당, 가치 중소형 중에 말이 있으면 대부분이 다 대형주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렇죠. 대형주 투자한다는 거는 코스피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네. 그 펀드가 너무 많아요. 많긴 해요. 많긴 그렇지. 하는데 이게 거의 뭐 8,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많긴 하는데 사실 이것을 펀드 그 스타일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뭐 밸류 가치, 성장주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별로 잘라 보면 사실 또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도를 좀 분류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가능성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변화 이런 걸 위험도라고 부르는 거죠. 많이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위험도로 보면 중소형주가 가장 많이 움직여요. 오르락 내리락 편차가 심한 거죠. 그 다음에는 좀 대형주가 높고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를 좀 안 따라가면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좀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투자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관련성이 높고 위험도 낮고 최근 시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하는 펀드들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펀드가 이게 네. 위험 뭐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위험의 또 기대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애들 키워봐도 좀 사고 치면서 크는 애들이 그렇지. 나중에 또 그렇지. 큰 인물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 그렇지. 그죠? 네. 예, 우리 꼰대처럼 네. 맨날 이렇게 공부만 하고 이러면 이게 큰 인물이 안 돼요. 네. 그죠? 큰 인물 안 되고 기껏
머니소리 TV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머니소리 TV가 앞으로 우리의 경제, 그죠? 금융 TV, 금융 뉴스로서는 탑이 되겠지만. 근데 그 사고 치는 놈들을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견딜 수가 있어. 아, 그래, 니 사고만 치지만 나중에 큰일 날 거니까 내가 안고 갈게. 근데 그 꼬라지를 못 본 사람들이 있어. 야, 나 그런 꼴도 못 본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네. 그 스타일을 이제 네. 저번에 우리가 펀드 스타일도 이야기했지만 그 펀드 스타일이 사실은 나한테 맞는 펀드 스타일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그렇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네 자신을 알라. 즉 내가 가입한 펀드 이름부터 알아야 돼. 이름부터 알아. 이름부터. 이름도 몰라. 이름을 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 말씀드린 그 펀드 종류별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을 알면 이 그렇지. 족보를 알아. 한계를 그렇지. 알고 뿌리를 알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벤치마크가 뭔지 스타일이 뭔지 이런 것들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가입한 거 뭔지 알았다. 그렇지. 두 번째,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면 이제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펀더멘탈이라고 그래요. 펀더멘탈. 펀더멘탈. 네. 자, 기초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내가 판매를 결정하려면 일단 펀드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이거죠. 그 펀드 우리나라 경제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특히 국내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내형 펀드 같은 경우. 그렇지. 당연히 경제 그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증시니까 그 큰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 경제는 안 좋아요. 계속 그렇지. 신문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뭐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난 뭐 수십 년의 한국 경제 역사를 보면 그닥 뭐 좋은 때 뭐 얼마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 예, 좋은 때 얼마 없었잖아. 항상 피부 그 실물 경기는 항상 안 좋다고 하죠. 항상 힘들다고 하죠. 예. 사바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요, 항상. 월급을 올려줘도 네. 딱 한 달 좋아. 딱 한 달 좋아. 한 달 딱 지나가면 똑같아. 근데 경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더 간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누구 분들? 여의도 분들. 항상 좋다고 하죠. 항상 좋아. 예. 그 사람들은 항상 좋아야 돼. 근데 자기는 안 좋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안 좋아. 자기 안 좋을 때 항상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안 좋은 예. 거야. 자기는 추워. 자, 그래서 경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좀 흐름을 한번 훑어드릴게요. 보통 그 한 나라의 경제라는 거는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단순 조립형 산업 단계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재 산업으로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꼬대 씨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야, 이거 예를 잘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순 조립형 같은 경우는 기계와 기계의 결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기계와 이렇게 부품과 부품의 결합. 단순 조립형.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것들은 그냥 딱 규격화된 부품들을 그냥 결합함으로써 제품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발 조립, 신발 맞죠? 네, 신발 조립 이런 것들이 사실 신발도 엄청난 부품이 많아요. 그치. 그 신발 끈 들어가는 동그란 코, 그런 것도 다 부품이고. 그게 뭐 부품이야 그게? 그것도 부품이고 부품이 엄청 많아요. 신발 네. 하나도 여러분이 네. 뭐 깔창부터 네.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단순 조립형이고 우리가 이제 또 뭐죠? 그 다음에는 중간재 산업 단계. 중간재 산업 단계는 조금 더 거기다가 이제 단순 이게 우리가 단순 아까 신발이라든지 또 뭐였죠?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은 그냥 조립만 하면 이렇게 부품이 말을 못해. 예, 부품이 말을 못하는 것들이 단순 조립형. 그러니까 갖다가 우리가 애들 레고. 애들 레고와 네. 같은 것들이 네. 단순 조립형이고 중간재들은 이 부품들이 조금 카멜레온 같아. 예, 부품들이 카멜레온 같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그 냉장고 뭐 또 에어컨 이런 것들이 뭐 말하는 냉장고 뭐 또 어떤 인공지능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게 주로 또 기계 제품들 큰 기계들 그리고, 큰 기계 예. 이런 것들 그렇지. 주로 시설 설비에 들어가는 뭐 이런 큰 기계들 그렇지. 이런 것들 쇠가 좀 큰 쇠 그렇지. 예, 큰 쇠. 예, 그래서 큰 쇠 컨테이너, 뭐 우리가 크레인,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재 산업 단계.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부 가치는 뭐냐, 스마트폰이죠, 뭐 스마트폰. 그렇죠. 네. 고부 가치는 스마트폰, 소위 말하는 반도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점점 그 진화되고 진화되는 산업 단계로 한 나라 경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클을 한번 보면 이거죠.
현재 중국은 보면 과거 우리나라처럼 이제 단순 조립형 산업 단계에서 이제 중간재 산업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현재 고부가 가치 산업 단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제 현재 이제 중간재 산업에서 이제 좀 고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네. 깔딱고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깔딱고개. 꽃에서 말씀하신 건 1970년대는 좀 대단히 철강이라는 화학단지를 건설하면서 중간재 산업 단계에 진입했죠. 예를 들면 뭐 그 페인트나 볼펜을 생산하는 그게 이제 완제품이라면 그 중간 단계 있잖아요. 그 페인트나 그 볼펜 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석유에서 뽑아내야 돼요. 이런 게 석유화합인 거죠. 이런 게 중간재 사업인 거고. 그래서 그런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철강, 화학, 건설, 조선, 해운과 같은 중간 산업이 이제 주력으로 크기 시작한 거지. 큰 기계, 큰 기계. 그렇지. 중요한 거는 그 중간재 산업의 80% 이상이 누구냐면 대기업이다 이거지, 대기업.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죠. 예. 즉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 말씀드린 그 중간재 소재 산업의 단계에서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관련된 펀드들, 즉 대형 성장주 펀드들이 성과가 재미가 좋았다 이거죠. 그럼 향후에도 계속 재미가 좋을 거냐 이거지.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간재 이 산업이 이제 아킬레스가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중간재에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갈 때까지 상당하게 투자가 많이 비용이 투자가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중간재라고는 아까 큰 기계를 큰 기계를 그냥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런 큰 기계 투자가 엄청 됐는데 땅덩어리도 땅도 넓었고 공장도 많이 지었고 그것들이 이제 옮겨 가려고 하면 처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처분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바로 또 처분도 못 해. 거기 또 계속 공장을 돌려가면서 조금 축소해 가면서 고부가 신소재 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돈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이런 중간재 산업 단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왜냐하면 요커 중국 때문이죠. 중국. 차이나 때문인 거죠. 알다시피 중국은 지난 이제 과거 10년 동안에 이런 임금이 워낙 싸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그 중간재 수입해서 과거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제품들을 수입하고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단순 조립형 산업 구조를 이제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도 중국에 다 갔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단순 조립형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똑같이 모델 같은 것처럼 이제 중간재 산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우리나라 7, 80년 했던 것처럼. 무서워요. 예. 달걀도 그냥 인조 달걀을 만드는 나라잖아, 이 중국이. 근데 땅덩어리 얼마나 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인구는 또 얼마나 규모가 많아. 엄청나게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이거지. 거의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조선만 하더라도 중국의 조선 산업 하는 말만 하더라도 야, 뭐 조선소 단지가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해. 그렇지. 그리고 포스코 지금 뭐 개박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그냥 만들었다 하면 뭐 그냥 그럼 산더미로 만들어내니까. 즉 우리나라 과거에 빚을 받던 철강, 화학, 건설, 조선, 해운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 이거지. 중요한 거는 2018년 이후에 중국인 대대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2018년 이후에는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중간재 산업 쪽으로 전화 왔다. 죄송합니다. 중간재 산업으로 바뀔 거라 이거지. 이게 문제다 이거지.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성장할 때 70년, 그렇지. 80년 이렇게 한창 크게 성장할 때 어느 나라가 재미를 받냐 하면 일본이 재미를 받았다. 그렇지. 일본이 그때 우리가 성장할 때 산업 기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서 왔잖아. 그때 일본은 이제 중간재 산업이었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성장할 때 막 일본이 지금은 이제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그리고 일본이 그 다음에 완성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이제 따라잡을 일본 따라가려고 이제 기계 부품 조립하고 시작한 거죠. 그 기계 부품 조립 우리는 이제 중국에 팔았지. 그렇지. 근데 중국이 이제 그걸 하고 있다 이거지. 중국이 그걸 하고 있는. 즉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재를 수입하던 중국이 이제 기술력과 이제 설비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방송 중에는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전화를 이렇게 모험으로 한다는 걸 간혹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간혹 방송 중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남겨주시고 방송 중에 전화하시면 방송에 조금 방해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장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에서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중간재 산업들이 빠르게 실적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가가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 대형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재 산업 쪽 부분이고, 그런 산업분이 무너지는 게 중국 관련된 인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렇지.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예요? 우리 주식 시장이 우리의 주식 시장이 쌀이잖아, 쌀. 쌀. 예, 쌀 시장이. 요즘 쌀 시장도 안 돼. 자, 꼰대가 배가 고프기 시작해. 꼰대배. 우리 주식 시장이 쌀인데 쌀 시장도 요즘 농민들이. 그렇지. 참 우리가 농민들도 쌀 시장 개방 때문에 참 이것도 그렇지. 문제야. 근데 이게 이런 소재 산업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기업 80% 이상의 이런 중간재 산업들이 이게 사이클에 의한 일시적이라면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포인트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지배적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또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과거 우리가 70년, 80년 때 일본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우리의 경제 성장이 일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고부가 산업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일본에서 중간재 수입이 아직도 많아요. 네, 아직도 맞습니다. 많은데, 마찬가지로 비록 중국이 중간재를 많이 따라왔다고 하고 그전에 비하면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당히 어떤 좀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대형 회사들, 큰 회사들이 중국의 중간재 수출에 따른 그 비중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는 있지만 중국이 시간이 이제 걸릴 거고, 말씀드린 2018년 정도 되면은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또 쉽지 않다 이거지. 삼성전자를 예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꺼지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까운 현실이 있네, 큰 위기로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겪지 못했던 이런 경제라든지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이런 전환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그 중에서 대형주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클 거다 이거죠. 근데 네. 비록 근데 중국이 중간재 시장이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들이 네. 좋은 노래를 또 만들어내가지고 한류 열풍을 계속 이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산업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코리아 네. 그래서 또 관련 컨텐츠는 뜨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연예인들이 많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류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 자, 꼰대가 책을 차이나에서 좀 팔책을 좀 만들면 우리도 되겠네. 번역을 해야 되니까. 번역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시장 상황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이름도 알고 성도 알았어. 그리고 그 이름도 알고 성을 아는 그 펀드가 딛고 있는 땅, 그죠? 지평에 그렇지. 대한 상황도 조금 알았어. 자, 그러면 이때 펀드를 한매 할까 말까? 그래서 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변화에 있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보다는 좀 지수와 코스피와 상관없이 좀 저평가된 기업이라든지 좀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가치주, 배당주 펀드로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형주 펀드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재 이번 시점을 좀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뭐 시장 반등에 따라서 그걸 좀 그 기술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부분 한매하는 전략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장기 사이클을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좀 가치 배당주 위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요즘 배당 정책을 배당을 많이 해라라는 정부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죠. 네. 배당을 많이 해서 돈이 이제 시중에 좀 돌게 하려고 그죠. 네네. 예, 근데 과거 이제 다른 나라 이게 보통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배당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배당을 많이 하고 원래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성과, 즉 수익을 그렇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좋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조금 성과가 미진한 좀 펀드보다는 좀 안정적이면서 저평가된 종목들 투자하는 가치 배당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펀드 들여봐. 근데 내 펀드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펀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절대 안 바꾸죠. 안 바꾼다 이거죠. 절대 안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내가 팔아버리면 마이너스 손실 짓는 거니까 그게 싫다 이거지. 그러면서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오류인 건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내가 그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보유를 한다는 거는 내일 오늘 그 보유를 한다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그 펀드를 팔고 내일 그 자금을 가지고 그 펀드를 신규로 다시 투자하는 거는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 말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내일 당신 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펀드 신규로 투자하시라고 하시면 하시겠냐 이거지. 예. 그럼 대부분 뭐라 하냐면 안 한다고 얘기해요. 예. 마이너스 종목 내가 지고 있다면 그 종목 지금 이제 신규로 하신다면 하시겠냐면 안 한다고 그게. 그 중요한 건 자기는 지고 있는 거지. 지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은 그 펀드를 팔고 내일 다시 투자하는 거 동일한 효과인데. 즉 심리적인 오류를 피하려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지금 투자한다면 하겠냐 이거지. 그러면 대부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파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치.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게냐면 서울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죠?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 그렇지. 타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짜라랑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받으면서 탄 것이 강원도 가는 원주 가는 버스를 타버렸어. 아예 강릉 가는 버스를 탔어. 근데 버스가 떠나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강릉 가는 버스인 줄 모르고 이제 부산 가는 버스인 줄 알고 잘 탔다고 계속 친구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전화를 다 끊었는데 이것이 경부 고속도로 있어야 되는데 영동 고속도로 있는 거지. 이게. 그치. 자, 그때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그 버스를 되돌릴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영동을 가면 어디에 예를 들면 어디서 내린다 할까? 예를 들면 중간에서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펀드 하면은 중간에서 내리는 거잖아, 한 번. 그죠? 자, 중간에서 내릴 수 있다고 하면 내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강릉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산을 다시 내려가는 게 좋을까? 이 문제. 그렇지 않나요? 다르나? 제가 방금 재밌어서 웃었어요. 비유를 참 잘 드셔. 꼰대시는. 그죠? 네. 그런 문제가 맞죠? 자, 그리고 펀드를 환매하고 그 현금 보유하면 그거는 이제 손실 확정짓는 거죠. 짓지만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리모델링 갈아타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성과가 미진하고 향후에 경제 시장 상황을 봤을 경우에 그 펀드가 위험할 거라면 과감하게 갈아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과거처럼 고성장기 때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가 성장이 됐을 경우에는 다 같이 성과들을 따먹었죠, 같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컨트롤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펀드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코스피는 앞으로도 반등이 되고 회복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힘을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이 없다면 관련된 펀드들 투자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장 환경이 그렇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 이러는데 그럼 대응률 앞으로 재미가 없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일본의 사례 또 일본과 한국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지금 펀더멘탈에서 베이직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대기업도 지금 숱하게 고민 중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성장 엔진을 어떻게 잘 또 옮겨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계속 또 턴오버를 해주면.
또 어떤 또 새로운 시장이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것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않지만 지금은 전환점에 있어. 전환점에 또 있으면. 전화하시지 마시라니까. 전화를 아유, 이따가 그러니까. 보니까 죄송합니다. 마누라네. 마누라가 또 왜 전화를 해? 그죠? 예, 이제 가정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액일 경우에는 이런 가치주 배당주 맞으실 거고요. 좀 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 공모형 펀드 말고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 펀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금액이 뭐 3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지만 그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 펀드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펀드 판매 할까 말까 또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여자친구하고 계속 이 여자친구 계속 사귀어야 될까, 이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어야 될까, 헤어져야 할까 이런 데 대해서 힌트 얻는 분도 계실 건데 적절하게 잘 또 적용하실 분은 잘 적용하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뭐 펀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머니스토리.tv 머니스토리 TV 관련된 게 다른 사이트들도 있어서 많은데 TV를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머니스토리.tv입니다. TV이고 요즘 그 우리가 홈페이지 리뉴얼을 했어요, 그죠? 네. 그금을 들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금을 들여가지고. 뭐 오셔서 간략하게 노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지 마시고. 자, 네. 불금, 불목이지, 불목. 네. 자, 불목, 좋은 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